네, 성창경 위원장 미친 언론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첫 번째 주제 뭐죠? 어제 그제 이제 이 정부에서 저건 뭐였죠? 기무사, 기무사 관련해서 이제 뭐 내란 업무, 그죠. 합동수사단. 예.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내란 업무죄는 아니고, 공문서 위조 등이다라고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건 처음부터 말하자면 그 내란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았고, 억지였다라는 게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 내용 전체를 따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억지였는가를 이 정부가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역으로 앞으로 드러날 것들도 말하자면 태블릿 PC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억지였고 그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무리였고 여론재판, 여론조사 또는 여론처벌로 가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 거는 여론몰이가 중간에 이제 대통령이 외부 인도에 방문을 했을 때 밖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특별수사단을 꾸려라 해서 이제 꾸렸던 것인데 그동안 보십시오. 저는 그 모니터를 쭉 했는데 그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공중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탱크가 주둔할 계획이었다. 여의도 일대에 또 계엄군이 주둔할 예정이었고 국회에 언론을 검열할 계획이었다. 등등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를 내세워서 이게 5.18보다 더한 그런 그 군사적인 작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보도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공문서 위주라고 빠지는 이런 걸 보면 그걸 보도했던 언론들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고 이게 오늘 가짜 뉴스이고 이게 오늘 관제 뉴스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마치 어떤 패를 보여주면 그 패에 맞춰서 연극을 하는 듯한 이러한 활동들이 대한민국 언론이 하고 있다는 거 참 부끄럽고 저도 기자이지만 정말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동수사단이요 검찰과 군의 수사관으로 합동수사단을 운영했는데 이 검찰과 군검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수사 대상이 군인도 있고 군에서 전역한 민간인도 있으니까 군검찰과 또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이제 운영했는데 모두 37명이 수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 인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4일 동안 204명을 조사했어요. 204명을 조사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고 이 사람들이 9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90곳. 어디냐? 국방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 이런 90곳을 정말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잠정 중단을 하겠다. 수사를 합동수사단이. 이유가 이래요. 핵심 이 피의자인 조현청 기무사령관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수사가 현재 불가능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래서 잠정 중단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합동수사단이 104일 동안 204명을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3명. 이 불구속 기소는 내란 음모 혐의가 아니라 이 계엄령 문건을 훈련에 참고하도록 2급 비밀 문서로 올린 것이 계엄 검토 문건의 목적을 숨기기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계신 분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예, 기무사령관. 만약에 처음에 의도대로 이게 그 촛불을 든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한 계엄 또는 군사 뭐 움직임이었다고 하면 이거 전 계엄사령관 한 사람 조사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계엄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계엄이 이루어져서 군의 그 작전 계획이 활동하는 상황 같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군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자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여론몰이를 해서 이런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거를 이제 해왔는데 그동안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활동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곳곳에 기관마다 적폐청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위원회,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 연합신문에는 무슨 위원회 다 있어요. 네. 이런 기구들이 많은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KBS만 하더라도 3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내부 직원을 조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4강, 5강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그 국제 질서 또 경제 우리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해외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에다가 지금 외국에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지금 그 경기 화랑을 맞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 네.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미래로 나가야 될 상황에 계속해서 과거를 때려잡고 그 과거 정권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구속하고 지금 서울 구치소에 가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 일했던 공직자 한 100여 명이 구속돼 있어서 마치 득실득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보수 세력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칼날을 가졌던 세력으로서 집권을 했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듯한 이런 우려를 갖게 하는 이런 정책 이게 아까 박기열 청년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보수 정당이나 봉시 정치 세력이 뭐 이념, 버커가 문제가 아니라 리버럴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는 이 핵심 키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가 따로 모습을 내고 어르신들이 다른 모습을 낸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노론을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 인식에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뭐 젊은이 보고 찾아가서 오라 뭐 빌고 업소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업소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고 그 방향이 앞으로 이 젊은이들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활동해야 되고 꿈꾸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도 먹방 텔레비 보고 있고 기득거리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고 있고 여행 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 언제까지 비벼야 됩니까? 아닙니다. 회초리를 들고 가리켜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됩니다. 왜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어르신 나라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렸고 지킨 나라가 지금 하루아침에 몰락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호주머니 열고 지갑 열어서 주말마다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건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에서 얼마 전에 또 5.18 성폭행 사건 이제 조사한다고 나왔고 그제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지 또 않습니까? 사과를 하대요. 네. 예. 조사를 하면 네. 성폭행 사건이 그렇게만 있었겠습니까만은 곳곳에 사람이 있는 한은 이 범죄 행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치 5.18 군이 범죄 성폭행하는 집단인 것처럼 비치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그걸 지금 현 국방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다는 거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봐가지고 만약에 그때의 이 조사 내용을 보면 5.18 계엄군 등 성폭행이에요. 그러니까 계엄군 외에 딴 사람들도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 정권에게 유리하고 보수 세력과 집단들에게 불리하고 또 보수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제주 4.3도 들어오고 5.18도 들어오고 지금 5.18 몇 번째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세월호도 몇 번째 지금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들이 주장하는 5.18 명단을 공개하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불리한금은 골라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은 저는 볼 때 이건 좌파 정권이 아니라 어떤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끌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강하게 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보 좌파의 정권이 아닌
그런 면을 볼 때 이런 내란 업무뿐만 아니라 박찬주 장군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뭐 벌금 180만 원인가요? 뭐 이거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막 휘둘렀다가 뇌물 100%. 네, 걸리는 놈을 자르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받은 그 문자입니다만은 MBC에 저희가 비슷한 조직이 공정 노조가 있어요. 그 이순님 위원장이라고 계시는데 올 연말이 되면은 정년 퇴직하시는 분인데 며칠 전에 이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제가 해임 통고를 해임 결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맞지 않는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해임되면은 저기 퇴직금이나 이런데 불이익이 크죠. 뭐 퇴직금은 받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임도 여러 가지 파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해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그야말로 이제 번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퇴직이 뭐 2개월, 3개월 남아도 돈 치더라도 최성호 사장을 공격하거나 이 체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지금 자르는데 지금 이게 벌써 14번째, 5번째입니다. 15번째.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서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있다면 그건 난 제대로 된 젊은이들이라고 보지 않아요. 뭐 젊은이들에게 표가 아쉬워서 막 빌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의 어려움까지도 정체성이 위험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젊은이들에게 막 그 빌 상황은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여야가 기무사 개헌 문건 관련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정말 이 쿠데타 기도를 한 문건이라고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입증하겠다고 이제 하는 것 같고, 이제 한국당은 이게 정말로 이게 그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 정말 비상시 대비한 예비 문건을 이 쿠데타 기도 문건으로 덮어 씌워서 그동안 공격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걸 밝혀보겠다, 뭐 서로가 자신 있으니까 청문회 실시 합의한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이제 청문회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예. 여기 이제 이런 문자 있습니다. 잠정 중단입니다. 그렇죠. 특수부가 합동수사단이 잠정 중단하겠다 했거든요. 잠정 중단입니다 하시고, 황교안이 움직이면 다시 들고 나올 겁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할 때도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황교안 총리를 타겟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로 지금 합동수사단이 황교안 총리를 수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뭐 204명을 조사했는데 그 204명 중에 황교안 총리가 포함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예측 또는 우려, 이런 것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뭐 이런 조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에게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라고 부각이 된다면 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청문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정략적으로 청문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좋다, 청문회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문회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 해왔는데 대개 보면 이번에 국감도 마찬가지였는데, 국감에서 그 공직 공기업 고용세법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저기서 갖고 놓은 게 유치원 뭐 비리 문제 이게 이제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청문회 전투력도 지금 야당보다는 여당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청문회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야당의 무슨 공격이나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뭐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문제는 이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국기문란이고 계엄이고, 그래서 군 쿠데타까지 제기를 했던 문제라면 지금 뭐 그 조현천 한 사람이 없다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방면에서 곳곳에서 이러한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비사실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이 바람을 씌워서 와, 대한민국의 뭐 과거의 박근혜 정권과 보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뭐 말아먹으려고 했다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50년, 20년 집권을 하겠다는 좌파들의 생각 같은데, 글쎄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런 쇼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계엄문건 청문회 얘기 속보로 전해드렸더니 고용세수 청문회는 안 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예. 근데 지금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엊그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에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1차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고영세서 얘기를 꺼내니까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월 말 정도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부분, 적법하게 뭐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이 답변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우선 국정조사부터 합시다라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보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국정조사 야 4당이 합의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전수조사 중이고 1월까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처리하겠다고 해버린 대답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대표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요? 부역이라고 부역.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는 야당의 대표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여야 뭐 상설 협의체라고 그랬나요? 여야가 협의하는 거는 따로 네. 기구를 만들지 않아도 정당 정치에서 고 박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에서 여당과 야당은 항상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여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견제를 하고 네. 야당이 세게 반대를 할 경우에 또 여당이 또 이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당 정치의 핵심인데 네. 이런 중요한 어젠다를 대통령이 인데서 가져가서 꺼냈다가 거기서 노 해보면 안 되는가 왜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야당이 원내에서 또는 그 여당 그 대표 또는 그 대변인 또는 그 사무총장 뭐 이렇게 그 리더들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그래서 주고받고 압박을 하고 그 다른 정치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그 정치가 아닙니까? 그거를 청와대에 들고 가서 대통령에게 바쳐가지고 요거는 괜찮습니까? 요거는 해도 괜찮겠습니까? no 하면은 내 속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야당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 여야 정금 상설 협의체 하는 자체가 웃기는 말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게 하는 칼을 쥐어주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왜 대통령이 끼어듭니까? 야당에서 반대해야 될 것은 반드시 반대를 하고 그게 숫자가 부족해서 또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힘으로 대응을 하고 싸워야 될 예. 사람들이 싸우지는 않고 대통령에게 가서 재갈을 받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런 느낌을 또 갖게 되는 게 이 여야정 협의체 모임 하루 전에 예. 그 한국당에서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그 중에 보면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대통령과 자리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하라는 요구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은 당론으로 해임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의 대표가 대통령 만났을 때 최소한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얘기를 안 하거나 못 했거나 이러면 이것도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거를 뭐하러 가서 맞아면 이 문 대통령과 그 집권당이 국정 드라이브 하는데 결과적으로 들러리 수국에 돼버린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여야정 협의체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야당까지 장악을 한 그런 상황 같아. 참, 예.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는 제가 볼 때 솔직하게 네. 그동안의 과거 행적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보인 거는 물론 이거니와 대표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전략과 지혜와 전술을 가지고 네. 칠 때 치고 빠지면서 저기가 굉장히 진화한 좌파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옥죄고 있고 네. 그 우파들을 이른바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한쪽에는 적폐청산위원회를 곳곳에 가동시키면서 밑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위에서는 여야정 협의를 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밑에 흐르는 이 기류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국민과 손을 잡고 아스팔트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안 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북한의 김정은에게 같이 바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업무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스톱. 김정은 방문도 스톱.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저런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판문점인가요? 평양선언서 그 비준 안 해주니까 대통령이 셀프 비준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있는 야당이 어떻게 야당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장악된 야당 혹은
아까 말씀하신 들러리 야당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우파들이 마음에 간 거지. 지금 야당이라도 똑똑히 싸우고 정말 제대로 된 그 리더가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이런 좌파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나라를 끌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열차를 스톱시키는 행동을 하면 우파 국민들이 왜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더 강한 의지와 투지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박수 쳐주니까 대접받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보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사진 찍을 때 문 대통령 서가 있고 김성태 의원이 고개 숙이는 사진을 찍었고 신문에 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잘 통제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이미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당에 뭐 당적도 없는 사람이 자꾸 한국당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하지만 네네. 이렇게 생각해요. 조명근 통일부 장관 해임 결의안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국회 제출하면 뭐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를 국회를 통해서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 판단이 있으면 국회 추진은 하더라도 별도로 아니 국민 서명이라도 좀 받아봐라. 그렇죠. 이를테면 그 탈북자 출신이라고 해서 그 통일부 기자 풀에서 저 취재하라고 결정한 사람을 배제한 거. 배제하고. 예, 그래서 헌법을 완전히 위반한 거잖아요. 예. 그런 표현의 거. 자유. 그다음에 리성건이라는 자한테 거듭해서 모욕적인 말을 당하고 언동을 당했는데도 한마디 뭐 제대로 대꾸도 못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다 모욕을 느끼게 만든 거.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명근 통일부 장관 해임 결의안과 관련해서 국민 지지하시는 서명 좀 해주세요. 한 100만 명 서명 받아서 청와대 가져가면 문 대통령님들 압박 안 느끼겠어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압박을 안 느끼겠습니까? 예. 다른 야당 당사 앞에서 소명대 펴놓고 하는 거죠. 임종석 실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 사람 경질하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비서실장이니까 해임 결의안의 대상도 안 되니까 경질 요구를 뭐 국민적으로 정말 소명이라도 한번 받아보겠다. 아니 이러면서 전선을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어떻게 혼자 덜렁 가갖고서 대통령 답변 듣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쫄래쫄래 나와서는 요식적으로 뭐 국회 한번 쓱 넣었다가 빼는 식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게 어떻게 제1야당이고 집권을 준비하는 제1야당입니까 이게. 하여튼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한테만 물을 게 아니라 도대체 비대위는 뭐 하는 데냐 도대체. 비대위원장 이하 비대위원들은 왜 이런 절박함을 못 느끼냐. 제가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뭘 위한 비대위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달라졌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요란하게 소리만 나왔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어요. 이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저런 뭐 헛발질을 한다고 할까? 뭐 그래 놓고 또 5.18 명단, 5.18 그 진상규명을 하는데 이른바 지만원 박사가 들어온다니까 본인이 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많은 우파 시민들이 김성태 국회의원 사무실 또 지역구로 쫓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뭐 친박 비박 또는 탄핵파의 핵심이지만 그 가운데 탄핵을 하고 돌아온 복당파인 김성태와 그 주변 인물들, 특히 김무성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쥐고 있고 그 뒤에서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니라 탄핵할 때 도웠단 말이에요. 탄핵을 할 때 문재인 정권을 탄생하는 데 결국 도운 셈이 되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그 탄생에 손을 잡았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인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탄핵 과정에서 손잡고 같이 희덕거리고 웃고 하면서 그 동기의식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 친북한적인, 친김정인적인 태도로 나가니까 잠깐만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뭐 나라를 말아먹는 거냐, 팔아먹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신용을 하는데 이 신용이 그냥 밑에서 흐르는 이 그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그 대북 친화적인 이런 드라이브 정책 또 임종석을 비롯한 이런 실세들이
움직임 차단시키지 못하고 위에서만 약간 말로 오고 하는 여기에 그냥 천착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식의 견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 지금 한국 땅에서 보수 국민들이 떠나는 요인이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그건 바로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비대위가 있다면 정말 비대위가 이 문제를 꺼내놓고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고 그래서 또 다른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해서 갈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갈 길을 못 가고 그러니까 보트에 뒤에 고무줄을 묶어놓고 밤새 배를 저는 거 똑같아요. 아무리 배를 저어도 술 취한 사람이 보트에 배를 저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뒤에 줄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복강파들이 잡고 있는 줄이에요. 끊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조금 쉬시고요. 예. 아까 그 휴머니스트님이 올리신 리서치뷰 그 조사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그때 제가 보수층 대상으로 하면은 수치가 달라질 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휴머니스트님이 그걸 다시 올려주셨어요. 보수층 응답자에서만 보면 네. 황교안 30.4, 홍준표 13.5, 오세훈 10.4, 유승민 9.5, 남경필 4.7, 원희룡 2.4, 안철수 2.0 순으로 지지도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예, 뭐 제가 예상한 대로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 전체에서 받는 응답 그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보수층에서 누가 제일 그 지지가 높으냐 그리고 1등과 2등 차이가 여기도 2.5배 정도 나잖아요. 네. 그러고 홍준표 이하 오세훈 유승민으로 가면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하고요. 박정희 신드롬이 다시 일고 있습니까? 예,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아주 강하게 네.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39주기, 네. 동작동 현충원에서 이 추모사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그저께, 프레스센터에서 박정희 대통령 정신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발표를 또 토론을 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제2의 박정희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절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나 황교안 전 총리나 홍준표 등등 나오고 있지만 사실 네. 이런 인물이 과연 보수에서는 뭐 1등이라고 하지만 네. 좌파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있을까? 이를테면 뭐 임종숙이가 나온다, 또 뭐 이해찬이가 나온다, 뭐 이런저런 거기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 거론됐던 사람들, 박원순이가 나온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가 있으며 또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또 그 앞에 보수 정권처럼 허지부지, 어영부영 이렇게 야멸차게 보수 가치를 세우고 흩어져 있는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투지와 의지가 있느냐 이를 볼 때 역시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제2의 박정희가 말을 타고 오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한국을 구하러 우리나라 역사 한 5천년 가운데 2000여 년 동안에 숱한 위기와 그 갈등과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걸출한 위인이 나타나서 많이 네. 구했지 않습니까? 이순신, 네. 박정희 그 앞에도 강감찬, 김유신 등등해서 이런 영웅이 나타났는데 지금이야말로 영웅이 나타나야 할 그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 단호했던 점, 싸웠던 점. 저는 박정희 정신을 요약하라 그러면 이분은 정말 싸운 사람, 싸움꾼. 그러니까 뭐 개발했고 발전했지만 그 가만히 있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싸운 결과로서 개발 발전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경부 고속도로를 놓거나 그 포항제철 또는 중공업, 자동차 이런 공단을 건설할 때 무탄 반대가 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뭐 실을 선적할 화물이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드느냐. 예. 자동차를 탈 사람이 없는데 왜 자동차를 만드느냐 등 해서 많이 했고 경부고속도로도 들어 누워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알겠습니다.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욕 먹는 걸 각오하고 자기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진했던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지도자, 아까 언급했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필요할 때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기 사실은 황교안 씨를 포함해서 다수가 필요할 때 숨거나 피하거나 회피했던 사람들, 이게 지금 보수 지도자들의 맹점입니다. 그래. 자, 이 박정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정치적으로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4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환생할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또 한때는 이 박정희 신드롬 때문에 이 머리 모양을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대선 후보로 막 다녔던 이 후보도 있어요. 선글라스도 껴보기도 하고 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물론 그런 이 박정희 따라하기도 나름의 효과가 없진 않았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박정희 신드롬이 건강하게 이 우파에게 전승되려면 박정희 정신이 전승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박정희 정신 중에서도 21세기에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으로 전승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잘 구현할 리더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이게 의미 있는 얘기가 된다. 그냥 박정희 하는데 막상 현실에 들어와서 보면 박정희라고 하는 거인에 비해서는 다 보잘것없는 이 꼬마들만 있는 데서 오는 그 정치적 허무주의나 이런 것들, 실망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파의 재기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걱정까지 이제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당연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을 때는 이분이 1917년생이고 101년 됐죠 지금. 그리고 이제 1961년도에 혼란기에 자유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시기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데모가 많았으니까 데모하지 말자는 데모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의 리더십과 지금 21세기 리더십은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키 에센스를 뽑자면 이분은 독재다 또는 성장이다, 산업화다라는 키워드보다는 싸운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향해서 싸운 분이고, 이분은 쿠데타를 했거나 혁명을 한 이유가 정권을 잡은 이유가 그 정권 정점에서 즐기려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유가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수단으로 삼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근대화 발전 잘 살아보세요 라는 목적으로 권력을 사용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보수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자체가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YS도 대통령 김영삼 써가지고 네. 김홍조 옹에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거 받으려고 몇십 년 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목적인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책상에 붙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은 수단이고, 나는 이 나라를 올바른 자유주의 국가, 올바른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키워서 통일시켜 보겠다. 흡수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흡수되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았어. 이제 독일처럼 북한을 끌어안고 저 위에 잃어버렸던 만주 땅까지 우리가 앞으로 중국의 격변 시대가 오길 대비해서 그걸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동방의 이스라엘로 키워보겠다는 얄짤찬 계획도 갖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어떠한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싸울 수 있는, 지금 하면은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여있다, 100만 명이 촛불 들고 있다, 모여있다 하면 그것 때문에 쪼려가지고 대통령이든 또는 야당 지도자든, 아니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게 나의 옳은 목표고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사명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는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박정희가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결연하게, 그러면서 박정희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시계 보니까 너덜너덜했고 이게 흙비가 거의 낡았어. 이분이 태극기로 얼굴을 가려놓기 이전에는 대통령인가 한 걸 군의관도 의심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손부채를 썼던 그런 분들이고, 어쨌든 박정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암울했던 시기에, 불행했던 시기에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그 지금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의지로 일어나서 그래.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야당에게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제가 여러분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하고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대개의 경우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리고 꽃길을 만들어 놓으면 손 들고 나오려는 사람들. 그래서 프레시를 터뜨릴 때 나오려 하는 분들이 우파의 지도자가 된다면 필패고 필망입니다. 싸우십시오. 뭐 어느 시대나 위기를 헤쳐나갈 때 그 지도자는 좀 정말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죠. 그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이 광우병 때예요. 그때 그 광우병 시위가 뭐 연일 있고 뭐 차벽을 설치하고 막 그러면서 그때 촛불들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 그 청와대 뒷산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이렇게 무슨 처연한 마음으로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그 무슨 저 노래를 들었다. 아침 이슬. 예. 아니 제가 그 순간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이 미래와 생명과 운명을 맡기고 있는가? 정말 제가 실망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경제 민주화 등을 뭐 좌파들이 이제 뭐 주장하니까 그걸 또 채택을 했다든지 선거 과정에 뭐 5.16이 뭐 쿠데타냐 혁명이냐고 막 캐물으니까 그냥 뭐 쿠데타 뭐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왜 다시 필요하냐 하면 이분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 고민합니다. 이를테면 월남전에 파병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러니까 뭐 전쟁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지도자에게는 스트레스임에 틀림없고 또 그 국가 전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침을 당했으면 당했지 밖에 나가서 공격해본 그런 군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고려시대 이후로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우리의 국방력과 외교력은 명나라나 청나라가 대신 가져가서 또 원나라가 대신 가져가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건 나약한 문치주의 국가가 된 이유도 그 조선조 승리학에 기반을 둔 그 명문주의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론들 위주로 한 그런 상황에서 군인을 파병해서 물론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했지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저는 지금 필요하다. 대한민국에는 우리는 그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게 군대를 파병할 수 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라는 자존심을 우리가 솔직하게 그 말은 잘 안 했지만 안에 많은 키워준 것도 있고 앞으로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지도는 항상 변합니다. 지구는 둥글지만 이 지도가 중국만 해도 수차례 변했고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 대조영이 있을 때 하고 고구려 시대 때하고 쭉 내려오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지도가 대한민국에는 전에 선거 결과를 보는데 대구만 남았다 할 정도로 대구에만 우파가 남았다 할 정도로 다녀주는 이런 상황인데 이 자주 변하는 지도에 앞으로 중국이 어떤 형태든 저 16개 나라가 민족이 되는 나라가 분열될 수도 있고 소련처럼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다시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국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뭉쳐서 하나 갑시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이미 제시된 길에 눈치 보고 명분 보고 형식적으로만 내쳐오는 그런 형식주의에 깔려가지고 좀 있는 이것들이 조선시대 이후로 내려오는 아직도 우리 노론이 지배하는 나라 사대부가 지배하는 선리학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네네. 김정은 방안은 안 된다고요? 김정은 방안을 이게 짧게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아니죠. 오늘은 뭐 문제 제기하시는 김정은 방안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일과 동일체고 김일성과 동일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당 정권이고 70년 동안 북한을 억제고 북한 주민들 많이 죽였고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고 그 이후에도 숱한 도발
천안함이라든지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하자면 민족 반역자이고 전쟁 범죄자입니다. 이 세력들을 문재인 정권이 친구라고 붙잡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제 보니까 김정은 방한을 환영한다는 모임을 젊은이들 광화문에 모여서 결성한 것도 봤고요. 네. 그건 뭐 플랜카드 비슷한 게 만들었던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친북한, 친김정은 이 분위기가 밑에서 그야말로 썰물처럼 밀물처럼 다가와서 이거 흐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박수를 치고 환영한다면 대한민국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미 김정은에게 지배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임은 좌파 단체가 몇 개 단체가 해서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시내에서 한 건데 모임 명칭이 이래요.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칭송위원회. 백두는 이제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을 해서 네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 얘기하는 건데요. 백두칭송위원회예요. 근데 고 박사님,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죠. 네.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찬양 고무죄, 예. 여적죄 다 살아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박정희가 이 단호했냐면 이분은 방공에 대해서는 정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할 정도로 그런 단호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지도자 보십시오. 숱하게 뭐 연평도를 두드려 맞고 천안함을 두드려 맞아도 말로만 원점 타격한다 해놓고 타격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어제 그저께 다시 또 전 국민들에게 전쟁 준비령 내렸다는 소리도 들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요. 예. 백두칭송위원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우파를 위해서 일부러 엑스맨 하는 건 아닐 거고 자기들 소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텐데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물론이고 중도 중간층 국민들까지도 이 정권, 이 좌파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뭐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저는 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뭐 짧게 이야기 드리면 네.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가 나올 정도면 네. 이미 우리 내부 안에 네. 이런 반공 이념 또는 우리 자유체제를 지키자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네. 얼마 전에 서울시청과 KBS 앞에서도 한 3개월 동안 내걸렸는데 김정은의 사진이 내걸렸고요. 그래요. 큰 대형 네. 걸개 그림으로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그 과거에 그 김정은에 대한 사진을 불태우고 평창 올림픽 때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공기를 태우고 하면 경찰이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기를 태우고 김정은 사진을 태우는 거는 단속하고 그리고 성조기를 태우는 거는 가만히 놔두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아이고 이제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김정은이 들어온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 둘씩 대한민국 뭐 공산화는 안 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설치겠지 하다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산주의 체제에 적응하고 있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법을 바꾼다든지 대통령이 전에처럼 자기 마음대로 비준을 해버리면 이제 이 나라가 김정은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가 그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좌파 정권 이상의 뭔가 있다. 이 좌파 정권 이상의 뭔가는 예. 김정은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뭔가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우리 고국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상황들입니다. 제가 이 성창경 위원장님 말씀을 갖고 좀 많이 들으려고는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제가 생각이 달라요. 네. 그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행이겠는데요? 이 조급한 좌파들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막판 심리, 막차 심리가 발동이 돼서 뭐라도 하나 빨리 챙겨야 되겠다고들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아직 자기들 세상이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이래서 뭐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좌파 예컨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끌고 있는 이해찬 같은 사람 얼마나 전략적이에요. 네.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뒤에 다 하잖아요. 예. 이 사람 같으면은 백두충성위원회 저 뉴스 보고 펄쩍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잘 중도층을 자기들 좌파가 잘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도층한테 좌파의 본색을 드러내고 경계심을 갖게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대목은 그거예요. 그러나 이해찬 같은 사람도 이 백두충성위원회를 하겠다는 사람을 말릴 힘이 없다. 왜? 백두충성위원회도 촛불 들고 문재인 정권 세우는데 우리도 공 있다고 큰 소리 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세력의 뭐 청와대나 또는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들이 그거 좌파한테 부담을 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할 때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런 소리 해? 나는 이거 하려고 정권 잡은 거야. 라고 큰 소리 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노총이 그런 거 아닙니까? KBS, MBC를 장악했다고 하는 건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KBS, MBC가 정상적인 경영 상태가 아니라 노조가 경영하는 노영 경영이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네네.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 그 과정에서 정말 공을 크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좌파 정권 10년, 20년 정권 잡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게 돼 있어요. 역풍 불잖아요. 시청률 뚝뚝 떨어지는 걸로. 그러면은 사실은 현명한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좀 심하게 하지 마라. 너무 내놓고 하지 마라. 진미 같은 거 뭐 자꾸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드냐.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권한과 권위가 없어요. 왜? KBS를 장악한 사람들이 당신들이 뭐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사람들이잖아. 네네. 우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당신들이 정권 잡아 이렇게 큰 소리 칠걸요? 네, 그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통제 불능인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 좌파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막 하는 거예요. 백두충성위원회도 그 과정에서 삐지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파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문제가 많았어. 탄핵은 불가피했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뭐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좀 기회를 주고 기다려보자. 아니, 한반도 전쟁 위기가 없어지고 평화가 온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중도층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이제 좌파의 정말 본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들은 큰일 나겠구나. 이 좌파, 이 중도가 이렇게 나라 걱정하면서 우파와 손을 잡게 되면 정권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런 그 징조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고 박사는 아직도 정치 현실 잘 몰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거기다가. 아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 박사님은, 엄연한 그 정치 그 분석을 하시고, 또 이 해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의 이 현실을 조금 더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면, 물론이죠.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고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그 중도파들이나 우파는 물론이거니와 약간의 좌파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확 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파에 대한 정책적인 탄력이 더 많이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대표되고 있는 강력한 친북주의자, 말하자면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대학교 학생회장 시절 때 북한에 밑에 몰래 임수경이라는 여학생을 시켜서 북한과 접촉을 했고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 숱한 또 북한에 관련된 이런 방송권, 북한 저작권을 모아가지고 북한을 보냈던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이게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곧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적응을 하고 있고 우파 국민들도 내 목이 날아가기 전에 내 밥통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 붙어가지고 자리라도 하나 먹자 하는 만약에 심정이 있다면, 그런 경향성이 있다면 나라가 하루아침 넘어가는 거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70-80% 이상 좌측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몇 가지 장치만 바꿔버리면 꼼짝없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적화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우파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생각에
고 박사님도 조금 읽으시고 네. 그분들에 대한 우려들 좀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많은 우파 국민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아니 왜냐하면 이 정도로 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도 전혀 올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처럼 복지를 좀 더 많이 세우고 약간의 진보 정책 언론이나 그런 걸 세우겠지 했는데 지금 무대뽀로 북한과 퍼주려고 그러고 북한에게 예. 다가가고 있고 북한을 편들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입장만 내세우지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없고 북한 외교만 있어요. 아까 통일부 장관도 했는데 조명군 장관 저는 그분이 북한부 장관 명칭을 북한부 장관이지 어떻게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인가 할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북한화되고 있다는 것 일각에 살아있는 현존하는 우파 세력들의 우려이기 때문에 이 우려들을 지금 야당 대표들이나 또 평론하시는 우리 고 박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목소리도 좀 내주시면 하는 게 강력한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본다는 말씀들이 많으시네요. 아니 뭐 과학적으로 보시면 뭐 또 양쪽 다 보셔야 되니까. 근데 저 지금 그 진행자로서는 네. 동시 시청자 숫자하고 좋아요 숫자를 제가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시청자 숫자보다 좋아요 숫자가 아 그러네요. 많은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와. 그래서 아직 좋아요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동시 시청자 숫자보다 좋아요 숫자가 많은 이런 정말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지금. 넘어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네요. 제1 당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실은 지방 권력까지 다 이제 장악당하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파의 정치인들과 우파의 지도자들 최소한 한 1000명 정도는 감옥 갈 거라고 각오했어요. 이 좌파, 여러분들이 진짜 좌파가 얼마나 그 지독한지 잘 모르세요. 한 1000명 정도는 감옥 간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당 국회의원도 한 30-40명 감옥 갈 거다. 걸린 게 한둘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실 캠코더 인사요. 저는 거의 99% 캠코더 인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저 사람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보십시오. 온 부처를 다 털어내서 외교문서까지 털어내서 뭐만 걸리면은 다 적폐청산 대상으로 집어넣고 국정운영의 제일 중요한 과제를 적폐청산으로 내세운 정권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감옥에 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000명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네? 캠코더 인사 이 사람들이 70% 80% 한다 그러는데 그건 감사의 경우고, 예? 실제로 이사장이나 사장이나 감사나 또는 이사 이런 걸 전부 합치면 한 절반쯤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 안 하겠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텨내는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이 우파에서 나오냐? 아니 우파가 2년 동안 완전히 쪽박 찼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막아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이게 상식선에서는 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중도가 버텨준 거예요. 중도가 버텨준 거예요. 이들이 저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네. 우파는 처음부터 좌파들과 이 적대적인 투쟁을 해왔어요. 한 2년간 해왔잖아요. 싸웠는데 밀린 거예요.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밀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도파가 좌파선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총선도 치고 대선도 치고 지방선거도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중도층이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직접적 이유는 전 두 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 정권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둘째, 안보 너무 위험하다. 이 두 개라고 저 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백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중도의 걱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석 예. 드리는 거죠. 예.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예.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낸 거다 이게. 예? 막아낸 거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5,523명 시청 중이신데 좋아요는 6,100명을 눌러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예, 고성국 TV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정과 열정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창경 위원장하고 같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서 참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네. 마무리하고요. 저는 네. 예, 내일 아침에 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